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27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금요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저 역시도 금요일 방송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평소에는 방송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 방송을 너무 늦게 보내드리면 안 되는데, 이런 압박에 좀 시달립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은요, 제가 조금 긴 영상을 올려도 아니면 영상을 게시하는 시간이 조금 늦어도요, 주말 동안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금요일 방송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월 27일 방송도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을 맞이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마음이 조금은 편안한 금요일이고요. 또 최근에 미국 증시 분위기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잠시 증시 이야기를 뒤로 하고요. 오늘은 조금 투자에 대한 기본을 이야기하는 순서를 마련해 봤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이 컨텐츠는 좀 미중 구독자분들께도 알려드리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6월 24일 날 미중 멤버분들께는 이미 공유해드린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5년 동안 무려 연평균 220%라는 정말 믿기 어려운 수익률을 기록한 미국 주식 역사상 최고의 챔피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한 챔피언이 알려주는 성공 투자 비결을 잠깐 엿볼까 합니다. 자, 이분의 이름은요, 마크 미네르비고요. 자, 여기 설명을 보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주식 트레이더 중에 한 명으로 칭송받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성공적인 투자자는 과연 어떤 전략을 펼쳤는지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한번 투자 팁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크 미네르비니는요, 엄격한 리스크 관리, 그리고 꾸준한 높은 수익률, 그리고 그만의 Specific Entry Point Analysis라는 게 있는데요. 이러한 기법으로 잘 알려진 미국 최고의 트레이더다, 이렇게 소개가 나왔습니다. 그는 여러 헤지펀드의 자문을 제공해 왔고요. 1997년 미국의 투자 챔피언십에서 무려 155%의 수익률로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번 2021년에는요 334.8%라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또 한 번 우승을 차지한 전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유명한 투자자가요, 최근에 제가 구독하고 있는 마켓워치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리스크 관리, 트레이딩 원칙, 그리고 현재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그의 전망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요. 몇몇 질문만 그 대답을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마켓워치에서 지금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미네르비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속적인 강세장에 좋은 최적의 경제 성장 기간에 있다. 최근에 뉴스 내용과는 조금 다른 주장이죠. 바로 골디락스 경제다. 2%에서 3% 정도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속적인 강세장에 정말 좋은 환경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만큼 경제가 강하지도 않고 경제 침체로 빠져들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상 주식이 계속 상승하는데 너무나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소형주, 중형주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나 본데요. 자, 그러면 이 투자자가 소형주랑 중형주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는 뭔지 한번 들어보죠. 미네르비는요, 지금은 자금의 관리자들이 리스크 곡선에 너무 멀리 나아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참여가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요, 지금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조금 리스크가 있는 종목에는 투자를 꺼린다, 이러한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수 내에 크고 비중이 큰 주식들로 쏠리고 있다. 예를 들어서 현재 S&P 500 시가총액의 약 40%가 상위 10개 주식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수십 년간 볼 수 없었던 수준이다. 특히 나스닥 종합지수의 경우에는 상위 5개의 회사가 전체 비중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것은 광범위한 강세장이 아니다.
시장의 폭이 굉장히 좁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시장폭 S&P 500의 마켓 브레스를 살펴보는데요. 장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이 50%가 되지 않죠. 따라서 지금은요 굉장히 소수의 종목들이 기업들이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S&P 500과 같은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움직이지만 200일 이평선 위에서 있는 주식의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양극화된 시장이다. 즉 부익부 빈익빈이란 얘기입니다. 즉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만 달리는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고요. 만약에 당신이 지수 내에 대형주에 투자하고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다. 이 의미도요. 저는 인공지능 혁명을 이끌고 있는 대형 주식에 투자해라.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켓워치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2번이나 투자 챔피언에 올랐고 5년 동안 연평균 22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굉장히 흥미진진한 질문이죠. 자, 그랬더니 미네르비니가요. 진짜 비밀은 리스크 관리랑 원칙이라고 대답합니다. 원칙이 핵심이다. 투자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전략에 완전히 전념하고 그 세부 사항을 통달하며 모든 시장 주기를 통해서 그 전략의 강점과 한계를 모두 이해하는 것이다. 큰 돈을 벌었다가도 리스크를 존중하지 않아 갑자기 큰 손실을 보고 손실을 메우며 겨우 본전으로 돌아오는 트레이더들을 많이 본다. 나는 손실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거의 없으며 만약 빠지더라도 그것은 작은 손실이다. 크게 잃지 않으면 이기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은 복리의 간단한 법칙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복리의 법칙이죠. 복리의 법칙이 마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모두 복리의 법칙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복리의 법칙이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장기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복리의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만 있다면 결국은 소소했던 투자 자금이 엄청난 규모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복리의 법칙을 따라가다가 결국 어떤 순간에 엄청난 손실을 받게 되면요. 복리의 법칙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실을 입으면 안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리스크 관리라 그러잖아요. 저 역시도 2022년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손절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믿고 있었던 게 떨어지는 것은 많이 손해봐도 100%에 불과하고 올라가는 것은 2배, 3배, 10배까지 올라가니까 결국은 그냥 투자해서 갖고 있으면 올라가는 것이 더 손실보다는 클 것이다. 이러한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지키고 있었는데요. 굉장한 실수였죠. 자, 만약에 제가 올라가는 종목은 그대로 놔두고요. 떨어지는 종목은 중간중간에 커팅을 했다면, 중간에 이제 잘라냈다면 아마도 저희 수익률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모멘텀 투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떨어지는 종목은 이 종목이 더 떨어지기 전에 잘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미네르비니가 해주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추천하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효과적인 질문이죠. 자, 여기에서 미네르비니는요. 거래에 진입했을 때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작은 손실로 포지션을 매도하는 것 외에는 리스크를 관리할 다른 대안은 정말로 없다. 핵심은 한 자릿수 손실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손절매를 사용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스크 관리와 원칙 유지가 투자 성공의 진짜 비결이냐?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보거든요. 자, 그랬더니 새로운 것을 말해주고 싶지만 사실 리스크와 보상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한한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중복되고 지루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만약 당신이 목덜미에 털이 곤두서는 스릴을 원한다면 당신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원칙 자체가요. 건강한 투자를 추천하고 있는 거죠. 일단 소형주, 중형주보다 대형주가 더 좋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주식을 샀을 때 떨어지면요. 손절매를 해서라도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에서 수익을 창출한다. 이러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은요. 꾸준한 수익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들은 과연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라고 결정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네르비는요, 주식을 사고 나서 3%, 4%, 5% 혹은 8% 정도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내려가면 당신은 틀린 것이다. 만약에 그것을 팔고 손실을 감수한다면 당신은 패배를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패배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우지 않지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팔지 못하게 막는 진짜 두려움은 당신이 그것을 팔면 그것이 방향을 틀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당신은 두 번째로 틀리게 된다. 왜냐하면 한 번 베팅을 해서 떨어졌으면 실수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라도 패배를 인정하고 팔면 되는데 그냥 견딘다는 거죠. 그냥 계속 들고 있으면요,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패배를 당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심리적으로 두 번 틀리게 되면요, 매우 강력한 힘이 형성이 되고 그것은 팔아야 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그 포지션을 계속 붙들고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주식의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중에 어떤 종목들은 올라가고요, 어떤 종목은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종목이 10%까지 떨어지기 전에 중간에 자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들고 있으면요, 또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두 번 연속으로 실수를 하게 되고 두 번 연속으로 실패를 하게 되면요, 결국은 그 다음에는 팔 수 없게 된다라고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지금 투자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미네르비니는 유튜브에 있는 수천 명의 자칭 금융 전문가들을 포함한 정보 과부하를 조심해야 된다. 미주은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맞는 얘기죠. 제가 며칠 전에 미주은 유튜브 채널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유했는데요. 그 영상에서 제가 얘기한 부분이죠. 최근에는요, 국내 주식은 물론이고 미국 주식도요, 정보는 넘쳐납니다. 정보가 없어서 투자 못한 시기는 끝나버렸죠. 자,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소음을 줄이고 시장의 소음을 줄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정 전략에 전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당신은 팔방미인이 되기보다는 단 하나의 투자 전략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자기만의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칙에 계속 충실하는 모습을 보이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준 채널에서는 이 투자 전략을 모멘텀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처음 트레이딩 했을 때 실수를 많이 했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나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했던 모든 것은 지금 내가 하는 것과 정반대였다. 나는 거의 6년 동안 돈을 잃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모든 기준을 뒤집었다. 나는 성공한 주식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연구했고 리더십 프로파일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내가 지금 사용하는 것이다. 과거 역사를 보고 지금 현재에 적용한다는 거죠. 과거에 도대체 어떤 주식들이 많이 올라갔는지를 공부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앞으로 주가의 상승률이 좋을 종목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당신은 추세 추종자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이 상승 추세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유명한 모멘텀이 나오는 거죠. 자, 나는 추세에 역행하여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 모멘텀이 떨어진 종목은 거래하지 않는다, 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 전체 시장 대비 상대적인 강도를 보이는 주식을 찾는다. 이건 뭐냐면요, 지금 시장이 10% 올라갔으면 10% 이상 상승하는 종목에 베팅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RSI 지수가 높은 주식을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한 주식이 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나는 그것을 멀리한다. 모멘텀이 떨어진 주식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마지막 조언입니다. 만약 당신이 투자나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한다면 예전이 더 쉬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믿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트레이딩은 너무나 쉽다. 지금은 역사상 주식 트레이딩과 투자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6개월이나 1년 만에 의사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될 수 없다. 트레이딩에서도 주식 투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시간을 좀 들여야 하겠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자, 따라서 주식 투자를 잘 하려면요, 그만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6개월, 1년 정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왜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수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실수했을 때 돌아봐야 되고 복습도 해야 되고 어떤 주식이 올랐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기회가 왔을 때 더 잘하면 된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다음에 더 잘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멀리 보면서 꾸준히 실력을 높여가면요, 결국 이 방송을 함께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연간 수익률이 시장의 2배를 넘기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결국은 부를 창출할 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는 연평균 5년 동안이죠. 5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220%라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수익률을 기록한 최고의 투자자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는 220%가 아니라 앞으로 한 10년, 20년 동안 22%만 해도 굉장한 부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제 미국 증시 시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기분 좋은 녹색으로 물들어 있죠. 그래서 시장의 폭도 굉장히 넓어졌고요. 또 선명한 녹색도 여기저기에 발견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골디락스가 진행되면서 상승세가 유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장의 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나온 것처럼 장기적인 추세는 그냥 그렇죠.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의 퍼센티지는 49.9%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대형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은 소수의 AI 수혜주가 이끌고 있는 시장이다. 이런 조언이었죠. 자, 하지만 단기적인 추세를 보시면요. 68.19%입니다. 따라서 70%에 가까운 S&P 500의 우량주들이 지금 단기적인 추세는 굉장히 좋다. 따라서 상승 추세가 굉장히 좋다라고 마무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빅스 지수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16.29거든요. 자, 이 얘기는 역사적 평균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안정되고 고유한 상태인데요. 이게 또 지나치게 떨어지면 그 얘기는 너무나 상승 추세가 도드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가 꼭질 수도 있죠. 기술적인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지나치게 낮은데 이렇게 좀 의심을 할 만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Fear and Greed 인덱스,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죠. 60, 61, 62 이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골디락스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차가워지지도 않는 굉장히 바람직한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켓 스코어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탐욕 단계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여기에서 많이 벗어나질 않죠. 그래서 비슷한 수준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면서 지금까지는 지나치게 뜨거운데 버블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특히 어제 발표된 AAII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면요. 왜 아직까지 지나치게 뜨거운 시장이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6월 25일 진행된 설문조사의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35.1%의 투자자만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6개월 이후에 지금보다 주가가 올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견해를 밝히고 있고요. 무려 40.3%는 아직까지도 6개월 이후에 지금보다 주가가 떨어져 있을 것이다.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역사적 평균을 보면 미국 증시는 보통 37.5%는 긍정적, 그리고 31%만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역사적인 통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보다 역사적인 평균보다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많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주식을 팔고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주식을 판 사람이 많은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렇게 되면 주가가 떨어져도 추가적으로 떨어질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많아야 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요. 주가가 떨어질 때 추가적으로 폭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물론 이렇게 긍정적인 추세가 깨질 수도 있죠. 카탈리스트가 나타나면 그렇잖아요. 오늘 그리고 굉장히 커다란 카탈리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 이미 발표가 됐을 수도 있는데요. 오전 8시 30분에 5월 달에 대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 보고서가 발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근원 PC는요. 연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이 지표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은 불리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1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은 높은 수치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수치가 좀 지나치게 높게 나오면 증시가 약간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PCE 물가지수가 낮게 보고가 되면요. 그때는 시장에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긍정적인 추세가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기 전에요. 어제 미주온 탑픽의 성적부터 잠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AI 수혜주들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미주온 탑픽은 어제도 대부분의 종목이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요즘에 굉장히 좋죠. 3.09% 추가적으로 상승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 달 수익률이 무려 53.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메타가 2.46% 올라갔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우버가 플러스 2.44, 아마존 플러스 2.42, 비스트라가 플러스 2.19, 브로드컴 플러스 2.09, 넥스트래커 플러스 1.77, 구글이 플러스 1.68, 탈렌 에너지 플러스 1.17, 팔란티어 플러스 0.94, 셀레스티카 플러스 0.74,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컴퍼니가 플러스 0.57, 엔비디아 플러스 0.46, AMD 플러스 0.20, 비트코인이 0.1% 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밑에 네 종목은 떨어졌는데요. B2가 마이너스 0.37, 테슬라가 0.54% 떨어졌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마이너스 0.57, 소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마지막을 보시면 트레이드 데스크는 2.5%, 어제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려볼까 합니다. 트레이드 데스크의 모멘텀이 약화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핵심을 살펴보죠. 웰스파고는요, 트레이드 데스크의 투자 증급을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아마존의 DSP와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잠깐 미준의 한마디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죠. 자, 트레이드 데스크는요, CTV는 뭐냐면요, 커넥티드 TV입니다. 커넥티드 TV는 스마트 TV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TV죠. 자, 이렇게 스마트 TV 광고계에서 트레이드 데스크는요, 백화점이나 편집샵과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정 브랜드에 얽매이지 않고요, 삼성 TV, LG TV, 유튜브 가리지 않고 다양한 채널의 광고 공간을 모두 모아서 판매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것이 트레이드 데스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반면 아마존은요, 백화점 안에 있는 자사 브랜드 매장과 같습니다. 주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같은 자기네 채널의 광고 공간만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광고주다 그러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 광고할 때만 아마존에 연락을 하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아마존은요, 로크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대형 스트리밍 서비스와 광고 인벤트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광고 인벤트리는 뭐냐면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자리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아마존 DSP는요, 수요 측 플랫폼이다. 이거는 광고주들이 가서 광고 자리를 사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아마존에서 운영하고 있는 DSP가 이제는 로쿠라든지 디즈니 프로그램 안에 광고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됐다. 굉장한 변화가 찾아온 거죠. 자, 따라서 광고주가 보기에는요, 아마존 DSP를 쓰면 아마존 내부뿐만 아니라 로쿠라든지 디즈니 같은 외부 플랫폼에서도 광고를 한 번에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웰스파고는요, 2026년 정도가 되면 트레이드 데스크를 사용하는 광고주들이요, 아마존 DSP를 시험해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까지는요, 다양한 TV 스트리밍 서비스의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드 데스크가 최고의 파트너였죠. 그래서 광고주들이 트레이드 데스크를 많이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는 아주 거대한 기업 아마존이 그 영역까지 직접 진출을 하면서 트레이드 데스크의 가장 큰 장점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것 때문에 향후 트레이드 데스크의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는 예측을 지금 웰스파고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스트롱 셀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이 기사가 나온 다음에 한 2, 3일 동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주가 차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서 꺾였잖아요. 80달러였는데 80달러를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죠. 그리고 주황색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주황색 선은 20일 이평선이고요. 아래에 있는 녹색 선이 60일 이평선인데 이 60일 이평선까지 뚫리게 되면 결국은 하향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진단이 가능했거든요. 자, 그런데 다행히 60일 이평선이 뚫리지 않고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트레이드 데스크가 60일 이하로 떨어졌다면 미주온 탑픽에서 제외할 예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물 시장에서 3.29%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기사는 메타 관련된 소식인데요. 요즘은 메타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횡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제도 메타의 미래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 하나가 보도가 돼서요. 어쩔 수 없이 조금 편애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메타 관련된 뉴스를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즈가 인공지능을 이용해 음성을 복제하는 소규모의 스타트업 기업 플레이 AI 인수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는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고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이 소셜미디어 기업의 노력의 일환이다. 최근에 엄청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주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CEO도 있구나. 많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메타는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 기반을 둔 이 스타트업 기술과 일부 직원을 인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타의 최고 경영자 CEO 마크 저커버그가 나오는데요. 알파벳의 구글, 오픈 AI와 같은 경쟁사들과 AI 기능 구축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AI를 회사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메타는 이달 초에 데이터 레이블링 스타트업 기업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했죠. 그리고 저커버그는요, 최근에 구축하고 있는 초지능 슈퍼 인텔리전스 팀의 이 회사의 CEO를 영입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알렉스 왕을 영입했죠. 자, 그리고 저커버그는 또한 메타의 새로운 초지능 팀을 위해서요, 구글, 세서미 AI, 오픈 AI 등에서 AI 연구원들을 계속해서 영입하고 있습니다. 인재를 다 훔쳐오고 있죠. 메타는 최근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의 취리 사무소에서 연구원 3명을 고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 뉴스도 며칠 전에 제가 공유를 좀 해드렸죠. 플레이 AI 인수를 통해 메타는요, 저커버그의 핵심 집중 분야인 AI 어시스턴트 그리고 스마트 글라스와 같은 핸즈프리 기기에 더 많은 음성 기능을 도입할 전문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인수다.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인수하는 플레이 AI는요, 두 사람 간의 대화처럼 반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AI 기반 음성 기능을 개발하는 회사로 블로그에 소개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인공지능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죠. 내가 질문하면요, 약간 포즈, 멈춤이 있습니다.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플레이 AI가 추구하는 것은요, 질문했을 때 사람처럼 바로바로 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인지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구축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미준의 한마디에서는요, 제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좀 피력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의견하고 맞지 않더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뉴스가 음성 중심의 인터페이스가 차세대 스마트 기기의 UX는요,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얘기합니다. 소비자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 핵심으로 부상하는 시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요, 애당초 인류 역사에 문자가 등장한 것은요, 음성이 휘발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있었고요. 또 기록을 남겨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발명된 것이 문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요, 클라우드 그리고 스마트 기기의 등장으로 인해서 모든 음성 커뮤니케이션은요, 기록으로 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굳이 문자로 기록하지 않아도 다 기록이 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앞으로는요, 인류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도구들은 문자가 아닌 음성 위주로 개발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저는 과거 인터넷 혁명 그리고 모바일 혁명이 텍스트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면요, 앞으로 인공지능 혁명은 음성 기반으로 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요,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인공지능과 소통하고 있죠. 저 역시도 그렇고요.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는요, 스마트 안경, 스마트카, 스마트 가전 등이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들 스마트 기기들은요, 모두 화면이 제한적이거나 핸즈프리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운전하면서도 대화가 가능해야 되고요. 스마트 안경은 우리가 하루 종일 쓰고 다니겠죠. 그러니까 말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가전도 마찬가지죠. 요리를 하면서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핸즈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음성은요, 사실상 기본 UI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UI라는 것은요, 사용자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스마트 기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가령 미국의 경우에는요, 이미 성인 3명 중에 1명이 음성 스피커, 스마트 스피커라고 부르는 거죠. 이걸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021년에는 24%였는데요. 작년 기준 2024년에는 35%로 껑충 뛰어 올랐죠. 자, 이런 식으로 보이스 인터페이스가 생활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는요, 자사의 모든 플랫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 트레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모든 플랫폼과 모든 하드웨어 기기, 지금은 퀘스트, 레이벤 스마트 글라스 이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통합될 메타 AI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 메타 AI가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야겠죠.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능력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번 플레이 AI 인수는요, 바로 이 대화형 AI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메타는요, 레이벤 스마트 글라스와 퀘스트 VR 헤드셋이라는 하드웨어를 직접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일반 안경처럼 가볍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으면서도 현실 세계 위에 고품질의 3D 그래픽을 투사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AR 안경을 목표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경은요, 프로젝트 이름이 나자레였는데 최근에 바뀌었죠. 오리온으로 바뀌었다가 한번 또 바뀌었습니다. 아르테미스라고 부르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메타는요, 차세대 스마트 글라스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구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강력한 소프트웨어 없이는 하드웨어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죠. 자, 그런데 뛰어난 음성 AI가요, 스마트 안경 그리고 증강현실 안경에 탑재되면요, 사용자들은 실시간 통역, 길찾기, 정보 검색 등을 안경하고 대화하듯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이 근처에 레스토랑을 추천해줘, 이 정도가 아니라요, 이 레스토랑 사람들 평이 어때? 혹시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가서 먹을 만한 메뉴 중에 괜찮은 게 있을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사람하고 얘기하는 식의 이러한 대화가 인공지능하고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플레이 AI의 대화형 AI 기술은요, 단순히 기존 제품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타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요, 음성 기능의 차세대 컴퓨팅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를 이번에 메타가 맞추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굉장히 커다랗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내드릴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최근에는 미중 팟캐스트 때문에 제가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을 매일 보내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 시리즈 역시도 시장의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투자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준비된 영상에는 블랙록의 릭 리더입니다. 자, 이분은 블랙록에서 채권 책임자를 맡고 있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과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 증시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중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도 미중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제 제가 초이스닥의 김인종 대표님과 미국 주식 초등학교 녹화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도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굉장히 좋은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료 강의니까요, 비싼 강의 들으시지 마시고 김인중 대표님의 주옥과 같은 미국 주식 강의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초이스닥의 50% 할인, 그리고 미존 멤버십의 50% 할인 행사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시장 상황이 이제 경제와 정책 경로에 대해 이상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아니면 다시 리스크를 경계해야 할 때일까요? 블랙록의 글로벌 채권 CIO이자 자산 배분 책임자인 릭 리더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시장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소위 말하는 연착륙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성장과 기회에 대해 기대감에 들뜬 듯한 그런 전형적인 시장의 모습처럼 느껴지는데요. 그 점에 덧붙이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일종의 정체 상태에 있었습니다. 문제, 중동 긴장, 인플레이션 전망 등 다양한 우려가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먹구름들이 어느 정도 걷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분명한 것은 시중에 대기 중인 자금이 엄청나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고정수입 자산 채권과 주식시장의 규모 대비 전 세계 순자산을 비교해 보면 꽤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 들어오지 못했던 돈들이 이제 진입하려는 흐름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자산 전반에 걸쳐 자연스럽게 자금이 유입되는 중력의 힘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경제 성장 데이터를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앞으로 몇 달간은 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될 수 있지만 실망스럽거나 충격적인 수준은 아닐 겁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봅니다.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도 최근 3개월 기준 근원 CPI의 이동평균은 연율 1.7% 수준인데 이 정도면 괜찮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7월에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회 또는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국 경제가 쉽게 꺾이지 않는 강한 구조를 가졌다고 강조해 오셨죠. 서비스 중심의 기업들의 수익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큰 충격이 없다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관세 위협도 실제 타격을 주지 않았고 당분간은 그 리스크에서 벗어난 듯합니다. 다만 시장은 지금 관세가 성장을 제약할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지 또는 다른 파급 효과가 있을지를 조심스럽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 있다는 점입니다. 1분기나 2분기가 되면 사람들은 경기 침체나 심각한 침체에 대한 공포에 휩싸이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처럼 서비스 기반 경제에서는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팬데믹 이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엄청난 자금 이전이 있었고 그 결과 현재 가장 큰 리스크는 정부가 부채를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민간 부문, 기업, 가계, 금융기관은 부채를 줄였기 때문에 기반이 훨씬 더 단단해졌습니다. 사실상 경제 전반이 과잉 레버리지를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정부만이 레버리지를 안고 있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0% 혹은 유럽에서는 마이너스로 유지했기 때문에 기업 자산과 현금 흐름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기업 부채도 장기물로 전환하면서 구조가 훨씬 안정화됐고요. 그래서 지금 경제의 펀더멘털은 꽤 강하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떤 요인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느냐? 저는 여전히 테일 리스크는 정부 부채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계속 국채 발행이 이어질 텐데 그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여전히 단기와 중단기 국채를 선호합니다. 장기물은 굳이 많이 가져갈 필요 없다고 보고요. 프런트와 밸리에서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고 그동안 주식시장은 자기 길을 갈 겁니다. 경제의 완충력과 모멘텀이 있다면 현재 4.5% 수준의 금리가 정말로 연준의 긴축적 스탠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몇 년 동안 시장은 10년물 금리가 3.5%, 4%, 4.5%까지 오르면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걱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의 미국 경제는 금리에 크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AI, 설비 투자, R&D를 주도하는 대형 기업들은 대부분 차입이 아닌 현금 흐름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은행은 자산과 부채가 잘 매칭돼 있어 금리 변화에 크게 흔들리지 않으며 소비자들도 대부분 디레버리징을 마친 상태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5%피 인상했지만 또 실질적으로 경제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만 제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는 유일한 이유는 주택 시장입니다. 이 모기지 금리가 너무 높고 그로 인해 주택 공급이 막혀 있습니다. 주택 건설사들은 모기지를 보조해 줘야 하기 때문에 마진이 줄고 결국 집을 짓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주거비 인플레이션이야말로 가장 끈질긴 인플레이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를 낮추면 이 부분이 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파월 의장이 말한 대로 향후 몇 달간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겠지만 결국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금리에 영향이 미치는 곳은 주택 시장이고 특히 젊은 세대가 주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과 함께 우리 모두 감히 급주시가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